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영진입니다. 네, 저에겐 좀 독특한 포지션인데요. 전 뭐 예술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뭐 전업으로 연구만 한 사람도 아닌 약간 이도저도 아닌 포지션에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문학을 전공했고요. 문학을 전공하다가 문화비평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비평을 하다 제가 이런 깨달음에 다다르게 됐는데, 오늘날 컬처 혹은 뭐 문화의 본질은 기술적 대상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 콘텐츠라고 불리는 것, 혹은 뭐 문화라고 불리는 것들 보면 테크놀로지가 아닌 것들이 없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 없이는 더 깊은 이해가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표상과 어떤 그런 해석, 기호적 해석을 넘어가는 어떤 물적 조건에 대한 탐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들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술 비평이란 개념을 좀 이제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학교에서는 기계 비평이라는 수업을 지금 한 7년간 제가 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상한 과목들을 많이 만들게 됐어요. 뭐 여기도 써 있지만,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와 인문 비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우리들이 어떤 새로운 정신적 구조를 이제 구조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그 과목인데요. 저로서는 이런 것이 이제 새로운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간성을 이제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됨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오늘날은 바로 그 테크놀로지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런 이제 과목을 만들고 또 글을 쓰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약간의 뭐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연출하게 돼서 좀 애매한 상황에 와 있죠, 제가. 아까 뭐 이제 최근에 바로 생각난 건데, 좀 전에 이제 그 아트앤테크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엄격한 그런 논쟁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냥 테크의 약간 괴짜스러움, 그것을 마치 아트앤테크의 어떤 표본처럼 보게 되고, 그러면서 현재 우리 2022년에 한국의 그 미디어 아트 생태계가 뭔가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원래 아트와 테크는 같은 말이었죠. 예. 그냥 기술을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 아트라고 했고, 동시에 그 예술적 행동들도 다 테크라고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이제 근대에 들어가서 뭐 예술이란 분과 혹은 어떤 그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고, 또 과학기술은 또 이제 그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사실 분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트앤테크이라고 이렇게 신기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중세나 고대인의 눈에 보기에는 무슨 말이지, 동의번복을 왜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런 이제 뭐 질문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뭐 아트와 테크는 원래 같으니까 여러분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여기는 현대잖아요. 현대고 이미 분화가 된 곳이고, 그리고 사실 화해할 수 없는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어떤 그 정의 중에서 제가 재밌게 본 정의가 있었는데, 고대 시인의 그 호메로스라고 있잖아요. 호메로스를 테크네라고 불렀대요. 시인이니까, 예술가니까 테크네라고 불렀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겠지요, 여러분? 그것도 맞고요. 근데 왜 테크네라고 불렀냐면, 교묘하게 말을 창의적으로 빠져나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테크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창의적으로 빠져나간다. 이게 되게 중요한 전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 지점은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음미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야, 이게 예술이야, 이렇게 전공법으로 우리가 지금 자꾸 이렇게 파고 들어가니까 이 두 가지가 화해가 안 되는데, 뭔가 교묘하게 이거를 빠져나가는 어떤 그 정신, 그게 사실 테크네의 정신이라는 걸 다시 한번 떠올린다면, 저는 좀 뭔가 얘기할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테크네의 또 다른 의미는 교묘하게 빠져나간다라는 그런 문맥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그 좀 인상적인 뉴스인데, 이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둘러싼 한 두 가지 정도의 풍경이었는데, 이게 이 게임 안에서 이제 이런 영상,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플레이 영상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뭐랄까, 이렇게 도구를 주지 않고 오로지 화면만 던져줬대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게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그 오브젝트들을 막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곡괭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을 해야 돼요. 조합을 해내는데 실패도 하고 성공하는 건데, 이 영상만 보고서 계속 학습해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몇 시간 동안 해내야 되는 그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컴퓨터는 한 20분 만에 이제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이제 어떻게 쓰일 거냐면 게임 안에서 게임의 영상만으로도 학습을 한 거잖아요. 어떤 노동의 행위를. 뭐 이렇게 파고 깨고 어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한 거잖아요. 이게 도구한 걸 지금 이해하게 된 거고 그 행위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한 거잖아요. 따로 이렇게 매뉴얼을 주지 않았고 아마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현실에 있는 이 이제 우리들의 뭐 모습들 있잖아요. 이런 노동의 현장들 이걸 이제 더블링 해가지고 게임 엔진으로 구현한 다음에 거기서 아마 노동을 학습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매뉴얼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실험을 실제로 여기서 뭐 테스트를 하고 실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가상 공간에서 실패를 무한히 많이 하도록 그래서 더 노동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요 뉴스가 충격적인 건 그런 부분이에요. 아, 컴퓨터가 드디어 규칙 없이 게임을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 거냐면 이제 여기에 있는 현실을 가상화시켜서 그 안에서 무한히 실패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학습법을 얻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로봇에다 뭐 예를 들어 주입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제 저기 노동 인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례는 그런 거죠. 현실의 노동을 위해서 기계가 가상으로 학습하는 어떤 공간인 거고 가상에서 현실로 이양되는 어떤 그런 모습일 겁니다.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재밌었는데 이건 이제 그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학생들이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그 안에 기념물을 만든 그런 사건인데 사실 이런 사건은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 이제 바로 와닿는 사례라서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이런 세월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뭔가 기념물을 만들고 싶은 것이죠. 추모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에 있는 시를 써도 되고 뭐 조각품을 뭐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가지를 해도 되는데 이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저걸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인크래프트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2달 걸립니다. 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컴퓨터라고 해서 그 안에서 막 무한히 막 이렇게 쉽게 이렇게 건축되게끔 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이제 게임의 룰대로 이제 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 친구들은 이 가상 세계를 현실과 그렇게 크게 이렇게 유리되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서의 모습은 그곳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뭐 물감이자 뭐 캔버스를 이제 이런 게임적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흐름은 저희에게 어떤 알레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가상화시켜서 그러한 가상에서의 어떤 훈련됨을 다시 현실로 끌어당기는 방법, 아니면 여기에 있는 어떤 우리들의 마음과 가치를 가상 위로 올려내는 방법. 이 양쪽의 이제 방향의 어떤 그 노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 양쪽의 힘이 이렇게 만났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무슨 게임 엔진 조금 배워가지고 뭐 오브젝트 몇 개 띄워놓는다고 뭐 접속 좀 시킨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철저하게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치. 이 가치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형성되지 않고서 무슨 메타버스만 얘기를 하면 뭐 기술밖에 없는 메타버스죠. 근데 써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3D 엔진을 배워도 그거 갖고 한번 게임적 디자인 해봐라고 질문하면요. 어떤 이제 첫 장면에서 오브젝트를 어디에 둘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공을 이렇게 만지게 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공을 그냥 여기다 이렇게 두고 만지세요 하면서 이렇게 표지판을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 공간 안에서 내가 몰입감을 만들고 그리고 기꺼이 이런 행동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느끼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3D 엔진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가치와 상징행위와 관련된 어떤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뭐 메타버스에 대한 열풍이 올해는 이제 많이 줄긴 했는데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거품과 같은 그런 테크 붐들은 줄고 오히려 이 메타버스적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진지한 질문을 할 때가 오히려 올해 열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 학술대에 가서 재미난 아이디어를 들었는데 시뮬레이션 역사학이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이 역사학자가. 그게 뭐냐면 기존의 역사학이란 게 복원에 집중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 과거의 자료가 원래 어떻게 생겼는가, 문헌학이라든지 그런 거죠, 결국은. 근데 복원이 아니라 재현으로의 역사학이라는 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이런 컴퓨터 게임 같은 이런 환경을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조선시대 경제학 시스템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모든 요소들을. 그래서 어떤 특정한 행위의 통치 행위가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통해서 입증을 한다면 그건 물론 이제 현실을 왜곡하는 게 아니죠. 그대로 이제 거의 따라가는 거긴 하지만 어떻게 됐는지 과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복원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어찌됐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자료들 그리고 그런 어떤 사고방식에서는 재현과 과정이란 것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문장이 쓰여졌는데 쓰여진 결과는 남아있지만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추측을 하는 것뿐이죠. 근데 그 추측은 되게 인상적인 해석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다 이제 좀 이렇게 수치화시키고 뭐 시뮬레이션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시뮬레이션 역사학으로 불러도 되겠다. 그리고 이거 좀 더 발달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대체 역사에 대한 상상력들을 더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뭐 더 많은 실험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중세에 대한 많은 실험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한 구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역사학을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학술대 이제 토론자였는데, 근데 많은 현대 게임들이 여기 2단계에 거의 가까운 게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게임을 너무 또 안 해보시고, 또 이런 이제 아이디어만 갖고 오시니까 이제 현실에 이미 구현된 것들을 그러니까 다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고, 실제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나와버린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드워프 포트리스라는 아주 유명한 게임인데요. 아까 말한 그 마인크래프트에 원래 영향을 끼쳤던 게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화면을 보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갑니까? 잘 안 가죠. 약간 점들이 막 움직이는데. 근데 저 기호들을 이해하는 사람은 저게 엄청난 전쟁과 뭐 음모와 투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철저하게 그런 기호적으로 이제 표현된 게임인데, 그래서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단촐한 그런 자원을 사용하는데, 무려 한 1000년 정도를 시뮬레이션 해줍니다. 가상의 공간 안에서 암투를. 그래서 누가 누구를 죽였고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었고 그래서 왜 부족 전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너레이터 하는데 한 50분이 아니라 한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20분 하면 뭐 현실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그 욕망과 뭐 특정한 자원과 뭐 어떤 환경 안에서 어떠한 지형도가 일어날 수 있는가, 권력의 지형도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건 이제 게임이에요. 이건 게임이지만 이걸 이제 그 진지한 역사의 재현이라는 관점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거는 뭐 유명해서 잘 아실 텐데 최근에 그 매트릭스가 어웨이큰이라는 그 데모를 내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이 게임 데모죠. 게임 데모인데 그래픽이 거의 뭐 실사 영화에 가깝습니다. 가깝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리얼 타임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점이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나 이런 CG는 후 렌더링입니다. 시간을 들여가지고 사실같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건 그 결과물은 그냥 이미지죠. 그러니까 평면이라고요. 바꿀 수는 없다고 한번 렌더링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건 실시간 렌더링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실은 저 시점을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게임을 처음에 하다가 이게 그냥 평범한 그런 CG 번복의 영상이거니 생각했는데 움직여지니까 아주 놀랬던 건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플레이스테이션 5 기계 하나에서 이 맨하탄 정도의 크기의 도시를 다 시뮬레이팅 가능하게 지금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한 건 아니지만 이걸 할 수 있도록 되게 지능적으로 움직여주는 라이트라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이 언리얼 엔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 실제로 리얼타임으로 교차로가 1248가 운용되고 있고 주차된 차량은 4만 몇천 대고 그리고 메타휴먼도 3만 5천 명이 지금 돌아다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인터넷에 유튜브로만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영상일 뿐이니까 유튜브는. 근데 직접 만져보고 돌아다녀 봤는데 모두 다 살아 움직이는 걸 깨달을 때 그리고 그게 리얼타임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진짜 이제 매트리스가 되어버렸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 얘기하는 최근에 매트리스 4가 나왔는데 매트리스 4는 그냥 추억팔이 영화에 불과합니다. 사실 영화가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매트릭스 4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언리얼 5의 이 엔진은 말 그대로 99년에 그 매트릭스가 생각했다. 우리가 혹시 컴퓨터 게임의 하나의 존재가 아닐까? 이 거대한 세계는 하나의 어떤 조작되는 어떤 게임적 환경이 아닐까라는 것을 오히려 거의 가깝게 구현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매트릭스의 정신을 잘 담아낸 것이죠. 이 게임은 아니고요. 언리얼 5 엔진을 매트릭스의 데모로 그냥 만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약간의 작은 게임이죠. 매트릭스 어웨이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를 왜 이렇게 제가 주저주리 이런저런 얘기를 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뭐 마인크래프트를 연구를 해가지고 현실의 노동으로 이제 바꾸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뭔가 자기의 상징물을 가상 공간에다 건축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뭔가 맨하탄급의 거대한 도시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사례는 사실상 게임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게임 엔진이라는 제가 말을 썼지만 다 게임은 아닙니다. 네, 하나는 어떤 영화 산업에 복무했던 거고, 하나는 뭐 아이들의 그냥 어떤 하나의 놀이인 거고, 다른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은 게임 엔진이란 말을 써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게임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말도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게임 엔진이라는 말을 쓰지만, 뭐 유니티 같은 경우는 리얼타임 엔진이라고 그냥 그렇게만 쓰더라고요, 중립적으로. 그래서 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리얼타임 엔진은 모든 분야의 표현 도구다라고까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열려버린 거죠. 이미 열려버린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현실들이 또 대단한 것은 최근에 이제 프로젝트 류 같은 이런 프로젝트는 불과 6명에서 서울 시내를 거의 지금 시뮬레이션 하고 있거든요. 이 장면들, 물론 약간 이건 편집이 돼서 제가 이제 조금 보여드리기 그렇지만, 우리 막 주공 아파트 있잖아요. 네. 그런 한국적 풍경들 언리얼 엔진만으로 구현해보는 거예요. 일부 구간이 아니라 거의 서울 시내 전체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라고 한다네요. 근데 6명으로 한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6명으로 이런 게임 비슷한 걸 만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지능적인 게임 엔진과 그리고 이제 이런 발달한 어떤 컴퓨팅 자원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대가 점점 더 게임화되고 게임은 또 현실화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왜 갑자기 도입부에 넣냐? 이런 얘기를 주창 얘기하면서 여러분 언리얼 엔진을 배우십시오. 뭐 유니티 엔진을 배우십시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배우십시오. 네. 좀 어렵더라도 배우십시오. 근데 유니티 쉽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고 컴퓨테이션 띵킹이 좀 있어야지만 그런 논리적 회로가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금방 받아들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게 내후년에 어떻게 바뀔지 또 모르는 거죠. 이 기술이라는 건 계속 문턱을 낮춰주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이 게임 엔진은 새로운 시대의 물감인 건 맞고 우리가 계속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뭐 상섬중공업에서는 자기의 도면을 유니티로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유니티로 만드냐? 원래 만들던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오토캐드든 막 사용해도 되잖아요. 근데 유니티 엔진은 모바일에서도 되고 이게 범용의 플랫폼이고 클라우딩 컴퓨팅도 제공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작업할 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더 이상 게임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건축할 때도 설계도 대신으로 쓰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오늘 화두는 이겁니다. 게임 엔진 마뉴얼 필서를 이제 주장하자. 네. 뭐 근데 사실 제가 얘기하는 거 저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게임 엔진은 뭔가 새로운 시대 물감이니까 이걸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고찰을 좀 하면은 아시겠지만 그 19세기에 산 그 기술들은 뒤에 보면 그래프란 말이 많이 들어가 있죠. 거의 다 그렇죠. 근데 20세기에 와서는 이제 이런 유행이 사라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데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프는 그리스어로 원래 조각하다, 뭐 색이다, 뭐 쓰다 이런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진은 빛으로 색인 이런 거죠. 지금 이 표현대로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원격으로 서로 쓰는 일, 뭐 이런 것들이 전신전보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의 기술에 대한 명칭은 뭔가를 쓰는 행위에 이제 방점을 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은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한 것 같긴 한데, 무의식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포토그래프만 해도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
포토그래퍼라고 확립이 되지 않았는데 포토그래퍼라고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정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 안에 있는 거죠. 이 쓴다라는 행위 자체가 기술적인 행위라는 거. 근데 아시겠지만 기술의 본성은 한편으로는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끊임없이 가져오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다 멀리 있는 것을 여기로 가져오는 기술의 역사의 한 부분들입니다. 잘 보면. 이동수단까지도. 문자, 전송, 뭐 여러 가지 그런 매체의 발달. 다 인간이 일회적으로, 그리고 멀리서 심지어, 다다를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 다다를 수 있게끔 해주는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기술의 역사는 한편으로 쓰기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관점에서 이제 게임 엔진은 뭔가를 쓰는 행위라는 거죠. 뭐뭐 그래프 이렇게 새로 형식을 만들어도 좋은 그런 기술의 역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어려운 얘기, 뭐 유니티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언리얼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그런 능력은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냥 이런 게임의 역사 안에서, 문화 안에서 이런 게임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역사들이 사실은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머시니마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데 열어보면은 게임 동영상 같은 거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막 게임 BJ들이 막 자기 얘기하면서 게임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 한편으로 머시니마는 원래 아이디어는 그런 거죠. 원래 게임을 녹화를 해가지고 뭔가 기록물을 남기는 행위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번에 1등을 했어. 레이싱 게임에서. 막 기쁘잖아요. 이 기록을 남기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록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상물로도 이제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문화에서 사실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머신 플러스 시네마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섞어놓은 하나의 이제 조언인데요. 여기서 보여드릴 것까지는 없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소련 사람 같은데 이 친구 어떤 친구가 지금 카르마스 미디어 이 친구가 그 터미네이터 2 있잖아요, 영화. 그것을 GTA 5로 그대로 완전히 따가지고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은 터미네이터 걸 그대로 사용하고 모든 씬들은 GTA 5로 다 구성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검색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검색하시면 터미네이터 2, GTA 5 리메이크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나오는데 싱크율을 완벽합니다. 근데 그 작품은 어떠냐? 꽤 볼만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 이제는 그럼 터미네이터 2 같은 이런 장대한 SF를 한 사람 내지는 한 몇 사람이서 만들 수 있게 됐구나. 물론 약간 연기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미지 연출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지 않게 된 거죠. 그것도 뭐예요? 유니티 엔진이나 뭐 언리얼 엔진이나 이런 것들의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어도 사실은 또 게임 엔진 이미 있는 게임들의 컨텐츠를 이제 분해하고 이제 해부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머시니마의 어떤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게임들을 이제 뭔가 다르게 사용하려고 하는 일. 그런 것들이 이 머시니마의 철학이죠. 여기에서 저는 교활함을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끝까지 배워서 뭔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약간 뒤틀고 좀 응용해가지고 또 다른 작품으로 전유해버리는 일. 저는 이 방법론이 사실은 지금 미디어 아트 씬에 약간의 저는 인사이트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주로 얘기하고 다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기술 베이스의 이제 그 선생님들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표현이란 게 되지 않죠. 근데 어찌됐건 자기가 감당 가능한 툴 안에서 교활하게 빠져나가는 방식이라면 자기 표현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편으로 이제 머시니마 장르는 진지한 장르예요. 그래서 그 넷플릭스에도 한번 머시니마 장르가 이제 한번 이렇게 서비스 된 적도 있었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많이 사라졌어요. 삭제됐는데 그 헤일로 게임 있잖아요. 게임 거기에 있는 엔진을 이용해가지고 코미디를 만들어가지고 올린 적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머시니마를 다른 사람들, 박형주 같은 그 연구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박형주 같은 연구자는 1인이 기계적 환경에서 만드는 인형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버추얼 프로덕션의 굉장히 최소한 버전인 거죠. 근데 이제 재밌죠. 왜 머시니마일까? 머신이 왜 들어갈까?
머신은 한편으로 컴퓨팅 파워란 뜻이에요. 네, 그 환경 안에서 만들어지는 가상 환경들, 그 제작 환경들을 다 의미하는 것이고요. 한편으로 이제 더 이상 인간 배우가 필요 없다라는 거, 인간이 이제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머신이 강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 기존의 영화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드론 샷이라든지 드론 뷰, 네, 라든지 굉장히 가속화된 그런 어떤 씬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머신 안에서는 가능하죠. 이 카메라의 제약이라는 게 없어지니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 영화가 오히려 이런 머시마의 미학을 다시 따라갑니다. 반대가 된 거죠. 네. 이 머시니마가 시네마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동시에 머시니마 특유의 그런 굉장히 스피디하고 도저히 어떻게 찍지 이거? 왜냐하면 그런 드론이 없었을 때니까. 근데 그런 뷰를 오히려 지금은 이제 드론이라는 뭐 새로운 촬영 기기를 통해서 구현해 버리죠.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의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잘 안 보이네요. 옛날에 베냐민이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피란델로라는 이제 기존의 이제 또 논평가의 이야기를 끌어오면서 그 연극 배우들이 영화 연기를 할 때 그렇게 이제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내가 연기를 할 때 요 앞사람은 끊임없이 라이브니스를 유지하면서 이제 교감했던 관계인데 이걸 찍을 때는 이 장면을 저 감독님이 어떻게 쓸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잘라지는 거죠. 갈기갈기 찢기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내가 순서대로 연기하지도 않잖아요, 영화 배우들은 특히나. 근데 연극은 그래도 어찌됐건 연극 흐름 안에서의 타임라인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연기 경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계 앞에 내가 소외된다는 느낌. 근데 제가 이 머시니마 강의를 연극영화과에서 한 2번 했거든요. 근데 연극영화과 선생님들이 너무 소외감을 느꼈어요. 네, 이제 배우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동시에 카메라맨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연출자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는 연극에서 영화로 넘어갈 때 그게 말 그대로 기계적 장치가 중간에 개입한 거라 인간의 소외감을 많이 느꼈는데 어찌됐건 그 영화란 시스템 안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인간의 만년필이 된 거잖아요. 카메라라는 거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문법들이 생긴 거고요. 이 기계와의 연동 속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영화용 연기란 것도 새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다가도 동시에 이제 당신의 얼굴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또 다른 의미의 이제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머시니마는 사실은 과거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기계적 소외였던 거를 또다시 소외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러시아 광고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러시아 광고에 왜 출연하려고 했더니 브루스 윌리스가 나 출연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딥페이크로 갖다가 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잦아질 겁니다. 앞으로. 제가 봤던 최근에 재밌는 다큐 중에 하나, 손드라 페리의 그, 제목은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손드라 페리의 미디어 아트 작업인데, 그 작업은 뭐냐면, 전미 미국 대학 선수들이 자기 데이터, 그리고 자기 모델링된 그 게임 아바타가 무단으로 게임 속에 등장한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내가 여기 있지?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근데 내 생체 정보도 다 비슷해. 막 이런 빠르기라든지, 막 크기라든지, 약간 스타일도 막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협회가 그냥 마음대로 갖다 판 거예요. 이 사람들 신상 데이터를.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취당해서 저 안에 들어갔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정보의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새로운 소외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게임 엔진으로 이제 뭔가를 만든다라는 거는 그냥 막 우리가 가상으로 뭐 우주선도 지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나의 인격이라든지 뭐 인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변형굴절되는 경험들이거든요. 어찌됐건 이제는 머시니마적인 이런 버추얼 제작 환경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그런 이제 소외를 또 일으킬 가능성이 높게 됐죠. 근데 이제 물론은 현재 이제 머시니마 자체는 특정 게임의 엔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게임 엔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미가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것들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에셋을 똑같은 걸 쓰잖아요. 그리고 뭐 그 어떤 풍들을 그대로 사용하니까 사실은 예술가가 쓰기엔 사실은 그렇게 좋은 도구는 아니에요. 제가 우리 예술가 선생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말은 좋은데 뭐든지 할 수 있는 인형극이긴 한데 내가 하고 싶진 않아요. 그 스타일로.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더 나아가서는 게임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 발표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난 유니티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예를 들어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유니티로 만들 수 없습니다.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은 착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요거는 이제 건살라 프라스카가 얘기한 건데 이 양반이 무려 게임 연구로 박사를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네. 이 억압받은 자들의 비디오 게임이라는 게임, 최근 뭐냐면 심즈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심즈는 이렇게 인생을 시뮬레이션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사교도 할 수 있고 출산도 할 수 있고, 자녀도 기를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이 안에서 시뮬레이팅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인형극 하면 재밌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놀면. 그런 재미를 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제 이걸 그대로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즈의 그런 팬 사이트인데, 팬 사이트 가면 이런 수많은 스킨들이 올라와 있어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뭐냐면, 우리 동네는 이렇지 않은데, 인종 구성이 이렇지 않은데 하면서, 예를 들어 유색 인종이 많은 곳에서는 유색 인종을 많이 또 업로드하고 또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대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 게임들의 재미는 뭐예요? 몰입이잖아요. 내 상황과 같으면 더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게임 안에서도 내 현실과 같은 것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곤살로 프라사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즈는 어떤 의미에서는 유사 리얼리즘의 위치에 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작사가 만들어준 그 환경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자기와 비슷한 것들을 끊임없이 모딩, 고쳐가지고 이제 여 안에다 집어넣어서 뭔가 새로운 현실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그게 리얼리즘의 욕망이랑 뭐가 다르냐? 실제 그렇죠, 여러분. 문학의 역사에서도 리얼리즘의 시작이라는 것은 결국 현실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중세 기사담이라든지 로맨스라든지 허무맹랑한 재현의 세계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계와 이 세계, 이 독서 안의 세계를 일치시키려는 노력.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이밍 안에도 이런 노력을 우리는 그렇게 보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리얼리즘적 욕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게임 만년필설이라는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미 얘기했던 그런 최첨단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게임을 하던 그런 그동안의 수많은 역사 안에서도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게임은 단순히 플레이, 그러니까 규칙 안에서 내가 놀고 마는 그런 플레이의 경험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엇을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 도구가 서서히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스트릭이 1948년에 카메라 만년필설을 주장합니다. 최초의 영화는 1896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루미에르 형제가 한 5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이런 선언을 할 때가 되었고 또 아주 급진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선언 이후에 당연히 이제 그런 작가주의라는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시스템들이 사회적으로 입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그것이 인간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융합되어서 새로운 문법을 얻고 표현의 어떤 문법을 안정화하고 그래서 하나의 자기의 생각을 추상적 사고까지 끌어낼 수 있는 데까지 한 50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게임의 역사가 그렇죠. 게임은 1971년 아타리 퐁을 최초의 상업용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 딱 50년쯤 되는 시기죠. 참 그런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란 것도 그랬죠. 처음에는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기술에 불과했죠. 근데 예를 들어 나다르 같은 작가들이 이 사진 기술을 통해서 기존에는 정말 재현될 수 없었던 파리 안에 그 밑에 있는 동굴들, 지하 묘지들 아니면 이거 올라가는 거 뭐죠? 기구. 네, 기구 위에서 파리를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부감의 시선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사진기가 아니면 절대 해낼 수 없는 재현이거든요. 그런 걸 해내면서 점점 이제 인간의 표현의 도구가 되어간 거잖아요. 또 한 20, 30년 걸립니다. 최초의 사진 기술이 발달하는 데까지.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기술성의 문제인데요. 기술성이란 건 무엇일까? 이건 이제 철저하게 심몽동의 얘기인데요. 주베르 심몽동이 그런 말을 하죠. 기술성이란 것은 노동성의 위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기술성은 그냥 최첨단의 기술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이 기술적 대상 앞에 관계가 밀도가 높은가 아닌가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들과의 관계로 치면은 밀도가 낮죠. 다들 이해를 못 하거든요, 지금. 그 사실 망치보다 못한 거죠. 망치와 나 사이의 기술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좀 연습하면 자유자재로 이걸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신체 일부와 일부로서 다루게 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기술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기술성이 무엇이 높냐라고 질문한다면 사실 망치가 더 기술성이 높은 것이죠. 이 관점에서는. 근데 이 게임 엔진이 그렇다는 거죠. 게임 엔진이 그동안에는 우리들과 약간 이렇게 소외가 된 그런 감이 있지만 한 50년 정도의 이런 게이밍 문화의 발달과 또 게임 엔진의 그 문턱이 낮아지는 이런 어떤 그 현상들을 통해서 기술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거라는 것이죠. 또 그 얘기 그냥 하고요. 네. 요거는 뭐 그런 사례인데 이건 GTA 3를 가지고 이집트 그 옛날에 시민혁명 그 당시를 재현한 하나의 이제 작품인데요. 작품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유튜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자기 작품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만든 거예요. 사진을 찍어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소설을 쓸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이 친구는 GTA 3라는 물건을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게 굉장히 이른 시기잖아요. 2010년대니까 이런 머신이마 개념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뭐랄까 전유되고 이러지 않았을 텐데 GTA 3라는 그 자동차 뺏고 은행 강도하는 미국 학부모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게임을 아예 다른 방식으로 재현해 볼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 게임은 들어가 보면요 사진만 찍어요 이 친구가 이 주인공이 뭘 때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때릴 수 있는데 때리지 않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게임 엔진 만년필설의 핵심은 뭐냐면 이 넘쳐나는 게임적 자원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남용할까 그리고 자기의 표현의 재료와 무대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해 없이 말씀드리면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은 많이 배우십시오. 그러나 그걸 배우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정말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실제로 실천에 옮긴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상정거장 에란겔 다크투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아시겠지만 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 한국 회사 크래프톤이 만든 게임이고요. 100명이 뛰어내려서 한 명이 살아남는 그런 배틀 로얄 게임이고 전 세계적인 게임이죠. 아마 이런 패키지 게임으로는 한국 게임 사상 가장 많이 팔린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은 제가 하다 보니까 뭔가 너무 많은 자원이 있는 거예요, 게임에.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자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게임은 가까이 가면 말이 들리고 멀리 가면 말이 안 들려요. 이런 게임 없었어요, 기존에. 전에는 이런 것들이 귀찮죠. 왜냐면 이 거리를 반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리 엔진이 있어가지고 총을 쏠 때 직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탄도화학의 그 영향이 있어가지고 약간 곡사로 쏴야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되게 신뢰할 만한 세계예요. 가까이 가면 말이 잘 들리고 멀리서는 잘 안 들리고 물건을 던지면 물건이 아니라 총을 쏘면 곡선으로 쏴야지만 잘 맞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빵야 죽었다 이런 어떤 약간은 유치한 그런 세계가 아니라 되게 리얼한 세계를 구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게임의 밀리터리 게임의 속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연설을 하면 어떨까 이 안에서? 가까이서 들어야 되잖아요. 연설을 하게 되면 이 안에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종의 이걸 뭐 정동적 관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려운 말로. 이 관계, 감정적 관계들을 이 안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게임 엔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처음부터 다 빌드할 필요가 없고 이미 널려있는 이 멀티 접속 시스템을 이용하고 이 언리얼 5, 이거 4로 만들어가지고 경관 되게 유리하거든요. 너무 남용돼 있죠. 이걸 전쟁만 하기엔 아까운 거죠. 그래서 작년에 3월 20일 날 100명의 일반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사전에 짜지 않았고 들어와서 오늘은 게임을 하지 않고 이 게임적 공간을 우리가 한번 산책을 해볼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았어요. 네, 다행인 건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제 사연들이 있긴 있습니다. 쏠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보니까. 근데 신의 가호였는지 튕겨져 나갔어요, 그 사람은. 그거 말고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이런 세계를 처음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웃긴 거죠. 이 게임이 서비스된 지가 4년이 넘었는데 이 에란겔 이제 그 섬인데요. 가상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게임은 그 공간을 천천히 걸어다 본 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게임 들어가자 무조건 총이 날라오니까 다 고개 숙이기 C 버튼을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천천히 돌아다니 보니까 그 관람객들이 찍은 사진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출사를 한 거죠.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제 프로젝트만 있었던 게 아니래요. 얘기를 또 많이 들어보니까 이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뭔가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스카이림에서도 이런 출사 대회가 있었대요. 스카이림에도 있었고, 우리가 이거 알만한 그런 게임들을 통해서 기존의 게임 방식이 아니라 뭔가 이 디지털 산보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게임 공간을 다른 식으로 전유하는 그런 일종의 뭐 퍼포먼스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했던 건 조금 더 예술적인 퍼포먼스로 이제 잡아놓은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55분 동안 우리 100명의 이제 관객들은 들어와서 한 3명의 해괴한 그런 그 궤변론자들의 말을 듣고 게임 공간과 메타버스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서로 논평하고, 그리고 서로 찢어져가지고 공간을 탐험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춤을 추면서 끝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아무튼 재밌었어요. 네, 매우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그 게임 퍼포먼스를 위해서 따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 정도였어요. 진지하게 만들었고요. 크래프톤의 허가도 받았습니다. 네,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인증받기가 쉽지 않은데 뭐 별 생각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증을 해주셔가지고 뒤에 로고도 박아놨어요. 그래서 장르를 여기서는 아예 제가 그 워킹 시뮬레이터라고 아예 장르를 박아놨죠. 원래는 배틀 로얄 게임이잖아요. 총을 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룰을 그대로 다 사용하지만 일부는 우리가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게임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보면 총 쏘는 매뉴얼이 없어요. 뭘 누르면 나간다 이런 말이 없고, 뭐 동료를 돌아본다던가 뭐 이런 식의 이제 매뉴얼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자랑하지, 아무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무튼 이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재밌게 즐기는 게임 컨텐츠 안에 무궁한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걸 저는 가능성이 아니라 잠재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능성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확률론적인 생각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 없을 수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오지 않는 미래입니다.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잠재성은 이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테크에 담겨있는 그 잠재성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 부분이 좀 논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테크를 자꾸 가능성의 세계로만 보니까 압도되는 겁니다. 왜 내가 못하니까? 난 그 능력이 없으니까. 전문가 선생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게 되니까. 우리가 생각한 예술이 이런 걸까요? 저는 예술의 또 다른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잠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성으로서 예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있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의 편견과 어떤 편협한 어떤 사고 체계 때문에 이해를 못 하는데, 그걸 어느 순간 딱 지우면 뭐가 돼요? 모든 게 낯설게 보이는 게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미학의 기본인데. 그래서 게임 공간 혹은 이런 게임 엔진을 이용한 예술에서도 저는 잠재성을 끌어내려는 방식으로 조금 더 우리가 토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면 제 거를 자꾸 자랑하게 되는데, 비평문도 많이 받았어요. 한 8개 받았어요. 8개 받았고, 그때는 좀 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압눌려 있던 시기여가지고, 이 안에서 자유롭게 달리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건 실제로 이제 그 안에서 참가객이 찍은 건데요. 이 두 분은 이 에란겔 섬 끝까지 갔대요. 모터보트 타고. 원래 실제 게임에서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 트루먼 쇼처럼 끝까지 가본 거예요. 갔더니 진짜 이렇게 막혀 있더라는 거, 벽으로. 그걸 확인한 거예요. 이건 되게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사용자가 자기가 이제 놀고 있는 이 알고리즘의 정체를 끝까지 몰랐는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라는 걸 확인한 거죠. 몸으로 만진 거죠. 어쩌면 이 알고리즘이라는 걸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 뭐 생성 아트라든지 이런 걸 뭐 코딩 뭐 아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알고리즘 많이 사용하는데, 알고리즘을 왜 사용하는가 근본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알고리즘은 사실은 그걸 사용하는 자에게 어떤 제한을 내리는 겁니다. 그 알고리즘 바깥으로는 넘어갈 수 없게 해놓는 겁니다. 생성 결과물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알고리즘의 경계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체험 자체가 예술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 앙드레 바쟁이 이제 1950년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완전 영화로서 완전 영화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완전 영화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필름 테크닉이 완벽해지는 걸 의미한 게 아니라 앙드레 바쟁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최초의 동굴벽화가 완전 영화의 꿈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 아니면 상상했던 것을 여기로 불려들이려고 하는 모든 재현의 욕망 자체가 완전 영화라는 거예요. 근데 필름이 지금까지는 그때 1950년대까지는 가장 그것을 잘 구현하는 매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설의 묘사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미지, 화폭 바깥으로 못 넘어가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영화는 이 엄청난 앵글로 롱테이크로 저 세계를 응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해요. 롱테이크란 것도 그냥 그 오랫동안 테이크를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왜 하느냐. 비스콘티 같은 감독은 그 말 그 자체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전달하려고 롱테이크를 한 거래요. 오랫동안 그냥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객에게 드디어 스크린과 나 사이의 경계가 싹 사라지고 저런 마을이 진짜로 있는가 보다. 롱테이크의 욕망은 그 완전 영화의 욕망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게임 엔진으로 구현된 이런 어떤 그 작품들이나 경험들은 사실 이 완전 영화의 꿈을 더 다른 의미에서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재밌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에란겔 다크토어를 녹화를 했는데 녹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시점이 되게 많은 거예요. 나중에 리플레이 파일을 보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이걸 이미지로 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해봐야 카메라 4대를 사용했거든요. 우리 스태프들을 이용해서. 4개의 시점만 가져온 거지 이게 서울시 6분의 1만한 공간인데 여기서 일어나는 정말 복잡다단한 모든 사태들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기록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로그 기록을 재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가능해요. 게임 엔진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재현의 미학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재현이라는 게, 인간의 이제 작품의 재현이라는 게 자기 프레임 바깥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읽어보십시오. 죄와벌. 하숙집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이 하숙집 옆에는 누가 살까? 라스콜리니코프 옆에는 누가 살까? 이런 거. 근데 소설에서는 얘기해주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곳은 어때요? 없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마치 영화를 찍을 때 그 무대 뒤에는 아무것도 없듯이 그냥 평면에 널판지만 있고 미술 장치만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찍어야 되는 거죠? 누가 미쳤다고 그 뒤에를 다 구현합니까? 안 하죠. 경제적이기 때문에. 근데 게임 엔진은 리얼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 안에 살아있는 객체, 그러니까 코딩적 객체입니다. 조건 반응한다는 의미에서 객체를 집어넣죠. 그리고 언제든지 이 연출자의 의도가 아니라 이 플레이어의 의도대로 프레임을 바꿔버리죠.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메타버스 얘기를 너무 많은데 관계 정말 불만이 많고요. 실제로 메타버스의 미학이라는 걸 좀 진지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인문학자나 예술 하는 사람들도 이 전통적인 재현의 미를 벗어나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의 그 재현이라는 게 무엇인가 되게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찌됐건 비스콘티 같은 사람이 오늘날 게임 엔진을 저는 배웠으면 롱테이크 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굉장히 정교한 저 어촌 마을을 모델링 하겠죠. 저 언리얼 엔진으로. 바로 이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환경 자체가 이것이다. 이것이 세계다. 그래서 점점 더 이 예술가들의 작품이 하나의 내러티브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 계열의 그 어떤 작가들의 흐름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무튼 뭐 됐고요. 이것도 됐고.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했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제가 이렇게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했던 작업 중에 하나는 이 학술대회가 있었어요. 성균관대 그 약간 국제학술대회가 있었는데 그 학술대회의 일부를 아예 메타버스 공간으로 제가 만들어줬어요. 연출을 했는데 그게 뭐 학술대회장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모델링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우주적 공간 안에다가 그 배치를 해놨고 이제 관람객들이 와서 학술대회와 관련된 문서들을 그냥 지가 알아서 탐색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다 열어보지 못하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다 열어본 사람 거의 없어요.
너무 많이 숨겨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중간에도 제가 지름길이라든지 막 숨겨진 공간들을 막 증축하고 사라지게 하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이 공간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근데 2주간 계속 증축하고 고치고 또 숨겨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게 찾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만도 들었는데 불만 중에 하나는 너무 불편하다. 왜 인트로덕션이 없냐? 어떤 메타버스도 여기로 가십시오. 저 방으로 가시면 회의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만든 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아무 말도 없어요, 처음부터. 내가 스스로 다 움직여서 확인해야지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메타버스적인 경험이란 건 그 세계를 정말 있다라고 느낄 때 그 세계를 여기에 내가 신뢰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다이빙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메타버스적 제어물이 그냥 여기에 있는 모사품에 불과하다고 느끼면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직접 만지고 돌아다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라고 느끼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훨씬 더. 근데 그러다가 그 공간 안에서 우연히 발견한 쪼가리를 발견한다? 오늘 예를 들어 여기 헨리 제키스가 예를 들어 발표를 하는데 그 사람의 미공개 일본이 거기에서 조각으로 발견된다? 너무 기쁜 거거든요. 이 기쁨의 감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3D 엔진으로 막 휘황찬란하게 뭐 이렇게 만들어진 오브젝트들을 돌아다니는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공간을 믿고 신뢰했고 이 안에서 뭔가를 끌어냈고 가치를 끌어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경험인 것이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운행했었어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게임 엔진은 현재 기술적 수준은 정말 이제 만년필이라고 불러야 되는 수준이 왔고요. 그리고 이런 문턱은 점점 더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발표에서 제가 불평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년에 바로 바뀔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아직까지는 뭐 이러면서 얘기해봐야 내년에 정말 어린아이도 할 수 있게끔 로블록스 같은 수준으로 했는데도 좋은 퀄리티로 나오는 게임 엔진이 개량되면 뭐 또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불만을 제기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 가상적 자원들을 남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자유까지가 필요하다. 그게 예술가의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첨단의 테크놀로지의 끝에 달랑달랑 따라다니는 자가 되어서는 예술성이란 것도 물론이거냐, 뭐 심몽동적인 의미의 기술성도 성취하지 못하니 적극적으로 기존에 있는 걸 훔치자. 이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질문 있으시면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머시니마에서의 연기자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굳이 연기자라고 한다면 이제 컨트롤러를 잡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머시니마에서의 연기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혹시 그렇기 때문에 이 머시니마의 연기자들은 게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또 원하는 행동을 그 안에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게임의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그걸 컨트롤링하는 것에 대한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건 주로 어떤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게임을 원래 좋아하는 동호인들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게임의 시스템을 수정하는 지점에 있어서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딩 같은 걸 통해서 게임의 뭐 그래픽적인 요소를 수정하거나 하는데요. 이런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 커뮤니티와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은 예술 창작자 사이에 어떤 교류가 일어난 적이 있는가, 또는 예술가들이 그런 커뮤니티에 그 게임의 애호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게임 시니마를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보는 거에서 드는 생각이, 이제 게임에 마련된 많은 것들 중에서 그래픽적인 부분만을 이용해서 창작을 하지, 거기에 이제 치자면은 실시간 렌더링으로 구현된 어떤 참여의 지점에서는 창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았는데요. 치자면 만년필은 게임에서 말하자면 사전 렌더링된 그래픽에 가깝잖아요. 근데 게임의 그 네트워크적인 요소라든지 컨트롤링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실시간 렌더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만년필이라는 창작 수단에 역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없을지, 그렇게 해서 스토리텔링이나 자기 표현의 지점이 게임 엔진이 갖고 있는 실시간 렌더링이라는 특수성에 의해서 변화하는 경우나 또 거기에 수반되는 고민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검과 회로라는 유명한 게임의 그 이제 저 입문 과정의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픽 스토리들은 뭐 예를 들어 용사가 있으면 용사에게 갑자기 이제 계시가 나타나는 거죠. 뭐 천사가 나와서 너는 세상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런 계시를 주고 그래서 임무를 띄고 이제 뭔가 수행하러 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종의 기존의 내러티브입니다. 근데 게임적 서사란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상호작용적인 방식의 서사는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예시로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소란이 일어나야 된다. 근처에서.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는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뭔 일이야? 이거 자연스럽잖아요. 행위가 유도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면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피를 흘리고 도망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어찌됐건 찾아가 보게 되죠. 그럴 때 나 때문에 더 도망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떨어뜨린 뭔가 물건이 있고 그 물건을 열어봤더니 뭔가 나쁜 놈들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럴 때 이제 판단할 수 있죠. 나는 여기에 개입할 건가 개입하지 않을 건가. 그러니까 행위 유도 디자인이 들어가서 서사를 만든다는 건 좀 다른 차원입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만년필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과거에 은유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그 문장의 그런 형태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서사는 말 그대로 그 생리하는 오브젝트와 함께하는 것 안에서 무한히 생성될 수 있는 그 상호작용 디자인을 만드는 일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렵긴 어려워요. 저도 학생들하고 해보는데 국문과 애들이랑 이걸 해보면 국문과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이 친구들이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그 이제 서사, 선형적인 서사에 더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든 계속 이걸 내가 선택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 강요해서도 안 돼. 내러티브가 갑자기 등장해서 하는 거 너무 촌스러운 일이야.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와야 되라는 엄청난 이 미션을 해결하기가 어려워하죠. 오히려 이 미션을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게임을 원래 많이 했던 애들이 잘하고요. 아니면 마케팅하는 친구들이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사의 감각이 그렇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말씀하신 그 만년필에 대한 은유는 이 만년필은 다른 만년필이에요. 상호작용적 디자인 안에서 어찌됐건 이 사람의 의도도 있지만 내가 만든 거대한 나의 세계가 있으니까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도 결국은 내 메시지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벤더스네치 같은 작품을 보면 작가가 미치잖아요. 무한히 많은 경우의 수로 게임북을 만드는데 그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게임 제작자가 게임을 만들다 미쳐버려요. 왜 그러냐?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 머리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건 이제 악몽인 거고 실제로 이제 행위 유도 디자인 안에서 서사를 만든다는 건 완전히 다른 감각이다. 이 만년필은 그런 것에 대한 은유다라는 거고 뭐 말씀하신 거 안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머신이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이걸 표현의 도구로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서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게임 커뮤니티 안에서도 깊게 자기가 좀 이렇게 풍부하게 활동해봐야 되고 게임의 특성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재작년에 코로나 때 아티스트들이 특히 그런 작품 많이 만들었어요. 3D 엔진으로 만든 작품들 정말 허다하게 졸업 작품 전에 나오고 어디 프로젝트 작품 전에 나오는데 아주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죠. 그리고 실제로 작가를 인터뷰해보면 게임을 좀 하시나요? 게임을 전혀 안 해봤다는 거야. 게임을 안 해봤는데 게임적 작업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문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다못해 이런 물건을 처음에 자기가 만지게 해야 되는데 어디다 놔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작품이 유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사문법을 새로 배워야 되고 그건 어찌됐건 게임이란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그런 현재 약간의 혼란이 있고 우악국 같은 유튜버 있잖아요. 그 친구는 정말 머신이마의 대왕이죠. 이 사람은 자기 팬이 몇 명이야? 우선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실제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이잖아요. 그것도 능력이 되는 사람들. 연기도 되고 성우도 되고 노래도 되고 3D 엔진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그 정도 있거든요. 그 커뮤니티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능동적으로 작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은 우악굿이라는 그 유튜버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걸 어떤 대가도 없이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근데 지금 한국 유튜버에서 가장 가속화돼 있어요. 사실 다른 나라 유튜버에서는 그런 커뮤니티나 그런 자발적인 크리에이팅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상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